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18분입니다. 변동성은 보이지만 최근 대부분 자산시장이 상승하는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안전자산부터 위험자산까지 현금 말고는 다 오른다는 그 글로벌 자산시장의 흐름 짚어보고요. 개인 투자자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현금 말고는 다 오르고 있나요? 예, 정말 저희가 이제 3,600포인트 막 이렇게 찍길래 예. 리밸런싱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많이 오른 걸 팔아가지고 저평가된 걸 살려고 보니까 네. 저평가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이 채권을 좀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국 채권 말고는 요새 빠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도 보면 요새 금리 좀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빠지면 아무래도 예전에 발행했던 고금리 채권의 인기는 올라가니까 네.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자산시장에서 저평가라는 말을 할 자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주가가 급등하니까 네. 이거 조금 팔아서 차익 실현한 것까지는 좋은데 갈 데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2021년에 21년. 2021년에도 채권 금리도 엄청 떨어지고 네. 주가, 한국 주가, 미국 주가 할 것이 전 세계 주가 다 오르고 금값도 그때 많이 올랐던 네.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돈이 복사된다던 장이 그리고 또는 뭐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 시기가 2021년 4월, 5월이었는데 네. 지금 뭐 그때 이후에 지금 만 4년 만에 네. 다시 그런 장이 왔습니다. 네. 지금 금 얘기하셨는데 일단 정말 금값이 정말 많이 오른 거죠? 지금 현재 연초 대비 얼마나 올랐나요? 3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때 3,000불일 때 좀 괜찮다 그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2,000불. 아니 4,200불. 4,200. 예,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 예, 저도 지금 단위가 이제 헷갈리는. 그리고 은도 무서워서 은은 네. 역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경신해서 51.91불. 역시 여기도 1980년 이후에 최고치니까요. 네. 거의 45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전 세계 주요 자산 가격들은 죄다 다 오르는 그런 가격의 어떤 랠리가 금으로 귀금속 시장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두 가지인데요. 네. 뭐 하나는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 네. 들어보셨죠, 그죠? 네. 예,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공급량,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공급량이 좀 제약되다 보니까 그래서 KLX 금시장을 통해서 네.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하루 거래량이 1월에 한 200kg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9월에는 800kg가 됐대요. 선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0kg씩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공급량이 1,000kg면 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 돈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지금 이 단위가 맞나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래서 특히 10월 2일에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는 예. 1,500kg가 거래가 되기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서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현물금을 사러 가는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검수도 해야 되고 표준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금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외에서 사오되긴 하지만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커서 제간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많이들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이 한국에 있는 금 상품을 매도하고 네. 미국 금 ETF를 사는 게 한 10% 남는다. 오히려 예, 그 미국의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오히려 IAU라는 상품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상품이랑 제가 매일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한 10% 이상 차이가 계속 그래요?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 저희야 이제 규제 때문에 이제 뭐 연금저축이나 ISA 이런 거는 해외에 직접 ETF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밖에 못 사는 게 현실인데 네. 그냥 뭐 CMA 계좌나 일반 계좌들은 네. 해외에 직접 ETF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도 간혹 있을 정도로 얼마 전에 좀 가격 괴리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르는 이유 아까 두 가지라고 그러셨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게 이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일이라 네.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닌데 이제 세계 금협회 이런 데서 나오는 통계 그리고 분기마다 나오는 IMF의 통계들을 보니까 달러 비중은 외환 보유고에서 계속 줄고 금이 지금 계속. 그래서 매 분기 1에서 2%포인트 정도 되는 달러 매도 금 매수가 나타나는. 언제부터요? 예,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던 그날부터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는 좀 약해졌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건 언제나 꺼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외환 보유고 달러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꺼내지 마 이렇게 됐고 심지어 최근에 EU에서는 러시아 외환 보유고에서 나온 수익을 우크라이나 주겠다. 이런 뉴스들 들으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처럼 미국의 반대편 또는 서방 세계의 반대편에 서는 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걸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보유하던 국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뉴스. 그리고 그쪽에서부터 계속 금을 매수한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블룸버그에 계속 찍히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 돈들 이런 걸 다 합쳐보면 한 15조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들인데 그중에 1%포인트만 해도 1,500억 불. 그럼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될 것 같은 게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약해지는 게 최근 코인 시장 청산 사건 지난주에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일가부치들이 미리 그 직전에 공매도 했잖아요. 그렇게 추정하는 글들이 레딧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사유화하는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한다라는 말 나오기 직전 10분 전에 그런 대규모 있는가. 매도가 나온다라는 게 이거 내부자 정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민주당 참가자들이 이건 뭐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거 좀 세력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이 나라를 어떻게 믿냐. 이 화폐를 어떻게 믿냐. 그리고 요새 금값이 오르는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에 대한 관세 루머도 또 꽤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 미리 오르기 전에 사두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만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많이 산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 쪽에서 붙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금도 금인데 은도 정말 많이 뛰고 있잖아요. 예, 은은 역사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980년 1월. 네, 은파동. 예, 그래서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 텍사스 석유재벌 헌트 일가 이제 저희들이 헌트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이제 다 첩보원 이름으로 헌트를 떠올리지만 저희들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은파동. 그런데 이제 그때 10달러, 온스당 10달러 정도였던 걸 사들이기 시작해서 50달러까지 5배를 올리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신 그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정책 금리를 22%까지 인상하는 대규모 금리 인상을 하면서 돈을 갚지를 못하고 파산하면서 그게 이제 다시 10달러로 내려가는. 그래서 역사적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사는 하나 만들고 끝났는데 지금 오늘 얼마냐면 51불이에요. 그래서 45년 만에 은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역사적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 은은 왜 이렇게 뛴다고 그래서요? 이제 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상으로 금뿐만 아니라 은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같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 은이랑 금이 이제 저희들 역사가들 저희처럼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역사과 출신이시잖아요. 지난 500년간 이제 금과 은의 비율을 살펴보면 세계가 하나로 되기 전에는 아시아에서는 은과 금의 비율이 1대10이었대요. 근데 지금 한 60이 더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50불이니까. 50불에 한 80배. 4,000불이니까 80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키타데스라는 아주 유명한 멕시코의 은광이 그 개발된 다음부터 스페인 침략자들이 잉카랑 마야 제국을 약탈하면서 만든 금광, 은광 만들었던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입니다. 이제 그런 문화유산들 나오면서부터 이제 은값이 떨어졌지만 그 뒤 500년 동안의 역사적 비율이 대항해 시대가 열린 다음부터
60배 정도 넘어가면 금을 팔고 은을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제 주변에 꽤 많아요. 근데 뭐 그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금이 80배나 은보다 비싸다라면 그러면 살만하지 않냐. 아하. 이런 식의 매수 구조 또는 매수 논리들을 펼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은 ETF가 환해지돼 있는 상품밖에 없어서 역시 또 미국에서 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 증시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어서 3,800포인트까지 목표 지수를 높여 조정했더라고요. 뭐 다 왔어요. 지금 3,700이라.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더 갈 여지가 충분하다. 제가 몇 주 전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한 4천 정도가 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배당 분리과세. 그 얘기 하셨어요. 예, 그렇죠. 듣고 또 잊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면 다시 또 생각이 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야 이제 뭐 늘 이거 그냥 한 번씩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동안 왜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리를 들었냐면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식 공급이 너무 많고요. 우리 물적 분할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너무나 그런 물적 분할이라든가 증자가 너무 많아서 주식 공급이 좀 많아서 시장이 어려웠다. 이게 첫 번째라면 네. 두 번째는 세계 최저의 쥐꼬리 배당 이 두 네.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주식 공급 문제는 상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좀 기대가 형성돼 있고 두 번째는 배당 분리과세에서 이제 선진국들의 평균 배당 관련된 세금이 얼마냐면 한 20% 초반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36.4% 정도로 2022년까지는 세금이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조금만 깎아줘도 네. 사실 이제 이게 물론 이게 부자 감세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30억 이상의 상속 재산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50% 우리 중과세 하잖아요. 네. 예, 그거를 세금을 배당을 받아내면 네. 제가 이제 모 그룹에 그때 가서 이런 이야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내는 것보다 뭐 물적 분할하고 뭐 왔다 갔다 합병하고 이러면 다 해결되는데 왜 우리가 배당을 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배당 분리과세도 안 돼서 세금 50%씩 내면서 배당을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절망감들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만약 배당 세금보다 절반 이하로 죄송합니다. 상속세보다 절반 이하로 배당세가 내려가게 된다면 이윤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열심히 받아서 상속세 내면 되는. 그래서 분납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면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적정 레벨을 추산을 해보니까 요새 애널리스트들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 중이라서 굳이 이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한 4,800에서 5,200 정도가 한국 주가의 적정 레벨로 보입니다. 아까 그 조치가 취해져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돈 번 거 중에서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금이 현재 20% 정도인데 선진국 평균인 35%까지만 가면 그냥 그 정도 레벨은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물론 이게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말고도 그걸 감안하지 않은 정도의 보수적인 추정을 해도 그 정도는 가능한데 뭐 지금 당장 간다는 건 아니고 내년까지 그 정도를 바라볼 만한 체력이라면 올해 중에 굳이 4천 못 갈 이유는 없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주식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주가만큼 실적이 잘 나올지 나오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유동성 장세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둘 다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데 그 실적이 좀 부풀려진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우리 모두의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오픈 AI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 출자 구조라고. 옛날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이 이렇게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순환 출자해가지고 대우그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룹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한 그룹의 그 주요 계열사의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룹이 다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저 지금 AI 생태계가 굉장히 지금은 좋은데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너무 자기 주식을 매개고리로 또는 출자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한쪽에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 걱정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9월에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가를 그 뒤에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거 보면 이제 무섭죠. 왜냐하면 역사상 최고 주가인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더 나아가 내년에 올 새로운 연준 의장이 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면 뭐 언제까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지금 달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담스럽지만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순환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 실적은 3분기 실적 우리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자산 시장이 막 잘 가고 있을 때 올라타신 분들은 좀 지금 좀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쵸. 또 뭐 바쁘고 일에 매진하다 보고 본업에 충실 뭐 그런 분들이 본업 충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때를 놓쳐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현금을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아까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표현까지도 2021년에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금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포모 장세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이 주식을 못 살 것 같은 공포가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지금 주가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랠리에서 우리 개인들이 계속 팔았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 포모가 가장 직접적으로 간 곳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즉 주식에 달리는 걸 보면서 늦었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기보다는 부동산을 사는 게 한국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현상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을 보면 딱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외국인이 이렇게 수조 원을 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20원까지 간 건 결국 한국 주식 팔고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온 것 같다.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부동산으로 갈 돈이 주식으로 가게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아직 신뢰를 얻지 못했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 투자자들을 번번이 실망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주가가 폭락할 때 갑자기 주식을 팔아버리고 대주주들이 그리고 더 나가서 배당도 안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신뢰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에 지금 이번 나온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해서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인구가 2,700만이래요.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인구가. 그 수도권 인구에 집중돼 있는 쪽에 해버리면 규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규제가 일상화예요? 일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이런 양도세 규제라든가 특히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더 강화되면서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로피 아파트라고 해야 될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들이 더 강해질 여지가 있지 않나. 초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초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일단 우리는 좀 너무 조급증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자산 시장이라는 게 끝없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포모 현상 느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조정 가능성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2022년 사실 붕괴됐던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냉정하게 우리. 그렇죠. 뭐 우리 여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비중이 너무나 크고 특히 우리 반도체 실적이 환호한 것처럼 몇몇 산업 비중이 너무나 큰 나라인데 이 산업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투자자들이 제발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좀 하시자. 채권도 좀 사고 그러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이럴 때 투자자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이 투자 4분법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지금 파는 거는 저는 무섭습니다. 왜? 호랑이 등을 탔잖아요. 거기다 금리도 우리 한국 금리는 모르겠는데 미국 금리는 인하되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주식을 버린다? 좀 무섭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자. 근데 전체 다 내 모든 금융자산을 100% 주식에 넣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 절반만 하자. 나머지 절반은 한국 채권 요새 되게 매력이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금도 뭐 많이 올랐지만 어떡하겠습니까? IAU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산해 놓으면 만에 하나 주식이 브레이크가 걸리더라도 금과 채권에서 막아줄 수 있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힘이 좋은데 뭐 당분간은 좀 더 연말까지는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